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시사토크 사이다입니다. 자, 오늘은 국내 주요 한 기업을 선정해서 그 역사부터 현재 처한 현안 그리고 미래 전망까지 꼼꼼히 뜯어보는 기업 리포트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선정한 기업은 바로 한미약품입니다. 한 해 약국으로 시작을 해서요. 이제는 연매출 8,800억 원을 기록하고 있는 국내 대형 제약회사로 크게 발돋움한 기업이죠. 증권가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들이 꼽은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주식 제약바이오 기업으로 꼽힌 그 가운데 하나의 기업이기도 합니다. 다만 2015년에 급등했던 주가가 고꾸라지면서 미공개 정보를 내부자가 이용했다는 그런 사건도 터졌었고요. 그리고 늑장 공시 논란도 있었죠. 하지만 이런 안 좋았던 일들을 뒤로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있는 한미약품에 대해서 오늘 꼼꼼하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CEO스코어 박주근 대표, 중앙대 경영학부 이관영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한미약품에 대한 저희가 주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고 돌아오시죠. 거액의 기술 계약 파기와 하루 늦은 공시로 일순간 추락을 맛본 한미약품. 하지만 최근 당뇨병 신약의 임상 3상 재개가 확정되며 기업 가치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거침없는 상승세에 과거 바이오주를 이끌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오는 상황. 위기를 딛고 다시 화려한 복귀에 나선 한미약품의 상승 랠리는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 (1967년) 서울 동대문에 지어진 작은 약국이 시작이 된 한미약품. 창업주 임성기 회장은 당시로선 구하기 힘들던 이른바 쑥스러운 병의 치료약을 취급해 대박을 터뜨렸는데, 그러자 그로부터 6년 후 약국에서 자본을 확보한 그는 곧이어 제약업계로 발길을 돌렸다. 동료 약사들과 함께 한미약품이란 상호를 내걸고 이번엔 약사 시절의 경험을 살려 제약업계 시장을 판단. 당시 제약사들의 영업망이 약국으로 집중된 점을 파악해 한미는 반대로 병의원을 공략했다. 임 회장의 판단은 예상 적중. 영업은 한미약품이란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급속 성장했고 한때 유한양행을 제치고 매출 2위까지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하지만 임성기 회장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다. 그동안 오리지널 의약품을 복제한 제네릭 판매에만 그쳤던 한미약품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신약 개발 회사로 키우고 싶었다. 이익률 측면에서는 신약 개발에 있어서 그냥 오리지널 약은 수십 %의 OPM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일반 복제약이나 제네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10에서 15% 사이의 영업이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약이 좀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기존 약보다 좀 더 우월하다라는 거를 좀 평가를 시장에서 받게 되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높은 마진을 유지하는 제품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마케팅에 치중돼 있던 경영 전략을 R&D로 전면 수정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2010년 영업 출신 사장 대신 연구소장을 맡고 있던 이관순 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고 연구개발에 아낌없는 투자를 단행했다. 한때 매출액의 20%에 달하는 비용을 R&D에 쏟아붓자 이를 보는 업계의 시선도 기대보단 우려가 많았는데, 그러나 마음먹은 건 해내고야만 하는 임 회장은 승부사 기질과 뚝심으로 밀어붙였고 그 결과 2015년 결국 또 한 번 대박을 터뜨렸다. 15년부터 현재까지 수출된 건수는 7건이 있었었고요. 그 중에 1개는 이제 반환이 됐고, 전에 규모 자체는 반환되기 전에는 약 8조 원 수준이었는데, 현재 기준으로 한 6.5조, 환율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한 6.5조 수준이 이제 총 라이센스 딜의 규모고요. 이 중에서 이제 계약금으로 수취된 비중이나 현재까지 임상을 진행하면서 마일스톤을 일부 반영된 거를 보면 여기에서 한 10에서 15% 수준, 6,500억에서 한 7천억 원 이 정도 수치를 한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 우여곡절도 있었다. 2015년에 맺은 기술 계약 중 하나인 8천억 원 규모의 계약이 파기됐는데, 한미약품은 이 사실을 하루 늦게 공시했을 뿐만 아니라 직원이 사전에 정보를 유출한 의혹까지 불거져 한동안 투자자들의 싸늘한 외면을 감당해야 했다. 하지만 실패는 오히려 더 큰 성장의 발판이 되리라 여겼던 한미약품. 임 회장은 문제를 외면이 아닌 정면 돌파하기로 마음먹었고 올해는 신뢰 경영을 전면에 내세워 위기 극복에 나섰다.
그동안 일반인들에게 생소했던 제약산업과 신약 개발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리고 작년 투자자들에게 문매를 맞았던 공시 시스템을 발빠르게 가동했다. 특히 글로벌 무대로 다시 나가기 위해 본격적인 연구개발 기조도 그대로 이어갔는데 그러자 노력의 대가는 당뇨병 신약 임상 3상 진입으로 나타났다. 기업 가치가 재조명받자 올 들어서만 주가 상승률이 무려 80%. 지난해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던 싸늘한 분위기를 벗어나 다시 업계 탑3의 위상을 회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7년은 지난해 대비해서 10% 외형 성장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영업이익단에서는 지난해 이벤트가 좀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하고 있을 때는 좀 큰 폭의 성장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 외적으로 이제 한미 이제 오리지널 영업 부분이나 또 북경 한미 쪽 부분이 성장하기 때문에 외형 쪽에서도 양호한 성장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신약 기술을 수출하며 제약업계 독보적 기술력을 입증한 한미약품. 과거의 영광을 넘어 또다시 새로운 기록에 나선 한미약품의 미래는 어떨지 업계는 주목한다. 자,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한미약품은 꽤 빠른 성장을 해왔고요. 그 성장 과정에서 중간에 어떤 불협화음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주주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최근 들어서 주가가 20만 원대에서 50만 원대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인철 소장님, 요즘에 한미약품 주가 좋아지는 이유는 뭐예요? 아마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바이오 최근의 열풍이 셀트리온 3인방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나 이제 바이오 랠리의 이 최고의 이 최고봉은 이전에 있었던 2015년에 있었던 바로 이제 한미약품입니다. 이제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사실은 뭐 지금 셀트리온 외에도 그리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복제약을 주로 매출원으로 했던 것과는 좀 다릅니다. 기존에 없던 신약 개발에 굉장히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적자인 상황에서도 매출액의 20%까지 신약 개발에 매달렸어요. 네. 그런 결실이 2015년 하나둘씩 순차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뭐 10만 원대 거래됐던 것들이 80만 원까지 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바이오 열풍, 2015년에 바이오 열풍에 굉장히 힘입으면서 2016년까지 그야말로 이 바이오주를 사면 돈 된다라는 인식의 그 첫 손가락이 바로 한미약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2016년에 벌어졌던 이제 계약 취소권 그리고 늦장 공시권 실차를 네. 두고 이제 공시하면서 잃어버린 신뢰로 인해서 그동안 굉장히 고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바이오 제약사들이 또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연초에 한 28만 원대였던 주가가 어제 종가가 한 56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네. 거의 뭐 2배 가까이 뛰어 올랐는데요. 사실 한미약품은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사 가운데 총 이익은 물론이고 성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의 주가 급등은 실적이 실제로 개선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신약 개발 기대감까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3분기 실적을 보니까 영업이익이 물론 뭐 1년 전이 워낙에 안 좋았으니까요. 2016년 9월에 이제 뭐 독일의 이 베링거 잉겔하임과의 이제 기술 수출 계약한 해지권 때문에 기저 효과는 충분히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278억 원인데 1년 전에 비해서 102%, 2배 가까이 영업이익이 뛴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이번 분기, 3분기 역시 R&D 투자액이 거의 뭐 20% 정도 늘어나서 455억 원을 투자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미약품은 회계 기준으로 해서 기술 수익이 대부분 제외하고더라도 R&D 투자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신약 개발 소식도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뭐 리포트에서 확인하셨습니다만 네. 당뇨병 치료제 개발부터 시작을 해서 휴먼 인슐린이 새로운 임상에 착수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이제 자체 개발했던 폐암 치료제가 뇌전이에 또 효과가 있다라는 임상 결과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네네. 그 파이프라인 가운데 한두 개 실적이 이제 임상 실험에 들어가거나 긍정적 효과가 나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까 주가가 2배 뛰었는데 사실 뭐 상대적으로 신라젠의 경우는 주가가 8배 뛰었어요. 네네. 여기는 임상 실험이 3단계에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이지 사실 매출은 발생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매출이 거의 영업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이제 선 반영했다면 사실 한미약품은 그동안의 실적 플러스 신약 개발 기대감이 동시에 이제 네네.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팔렸던 약들의 실적은 현재 시점에 적용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기업이 추가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그것들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신약들이 앞으로 어떻게 개발이 될 것이냐 그리고 얼마나 잘 많은 분들에게 복용이 될 것이냐가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좀 최근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미약품이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 신약 품목이 2배나 늘어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약사들은 네. 그 셀트리온처럼 바이오만 하든지 아니면 합성 신약을 하는데 한미약품은 포트폴리오가 좋은 게 바이오에 현재 진행 중인 게 11개. 네. 그리고 합성 신약에 진행 중인 게 9개. 그리고 제네릭에 12개를 진행하고 있어서 굉장히 포트폴리오가 좋은데다가 네. 특히 바이오 쪽에서는 이미 임상 3상 단계 간 게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미국에서 곧 속도 굉장히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요게 이미 상업화가 되면 그리고 네. 후속으로 들어가 있는 보셀리티라든지 당뇨 비만 치료제인 라든지 표적 항암제가 상업화됐을 경우에 지금 수조 원의 매출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지금 보면 대부분 임상 1상, 2상까지 다 가 있는 상태라서 네네. 굉장한 그 매출 예상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 한미제약은 네네. 비슷한 규모의 유한양액과 다르게 유한양액은 전체 매출에서 상품 매출이 한 80%, 네. 제품 매출이 한 20% 정도를 차지하는 반면에 네. 이 한미약품은 전체 매출에서 제품, 즉 직접 만든 제품 매출이 약 네, 7, 네. 80% 차지하는 포트폴리오 전혀 다른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비슷한 매출인데 불구하고. 네네. 그래서 제품 매출이 많은 기업, 특히 개발 이력이 많으면 수익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로열티를 따로 안 줘도 그렇죠. 되니까요. 예, 네. 그래서 그게 한미약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굉장한 관점을 갖고 있다고 평가가 되는 게 파이프라인이 다양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말 많은 약을 갖고 있다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거든요. 이게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죠. 예. 파이프라인 그러면 좀 생소하게 느끼실 네네. 수도 있는데 신약 개발을 하는 것을 이제 파이프라인이라고 보통 네네. 이야기를 합니다. 뭐 작년에 있었던 한미 사태 그러면 이제 많은 투자자들 아실 텐데요. 공시가 좀 약간 늦어지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손해를 많이 보고 해서 네네. 있었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미약품이 자사 홈페이지에다가 신약 개발을 지금 하는 상황을 계속해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지금 어느 정도의 신약 개발이 하고 있는지를 나오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올리타라고 하는 약이 이제 폐암 관련된 약이었는데 이것이 2상을 마쳤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3상으로 넘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3상에 들어가 있는 약품이 3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2상에 있는 것이 5가지, 1상에 있는 것이 5가지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신약 개발, 바이오 신약 개발이 있는 것이 한 13개 정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전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전 임상 단계라고 있는데 이것은 신규 물질을 개발을 하는 단계입니다. 네네네. 요게 한 1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이오 신약이 지금 총 14개로 되어 있는데 네네. 11개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3개는 지금 북경 한미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이 또 3개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자꾸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임상 단계들이 거치면서 따라서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이 또 있습니다. 네네. 이것은 개발이 되지 않았지만 기술 수출을 한 경우에는 마일스톤이라고 해가지고 임상 단계가 거치면서 들어오는 수입이 또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또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뭐 예컨대 세상에 10만 가지 물질이 있는데 우리가 이 폐암과 관련해서 이런 역할을 하는 물질이 있더랍니다 라면서 한 10,000가지 정도만 추려놓으면 그만큼의 기술로도 수출이 되고 그 수출을 한 것으로도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그냥 운 좋게 되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소장님. 뭔가 투자를 했으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지금 글로벌 바이오 제약 산업이 시장성이 얼마나 크냐면 지금 우리는 뭐 자동차를 비롯해서 반도체, 지금 초호황인 반도체를 꼽는데 이 2개를 합한 것보다 바이오 제약 산업의 성장성이 더 큽니다. 그래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바이오 제약 산업이라는 건 후보 물질을 발견해서 임상 실험을 거치고 최종 이제 상품에 대한 입증이 돼서 네네. 인체 효과가 있다. 그리고 정말 상품화가 가능해야 되는데 그 성공 확률은 글로벌 제약사들도 한 자릿수예요. 네. 근데 지금 바이오 제약사 가운데에서도 그나마 한미약품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건 다양한 파이프라인에서 성공 확률이 굉장히 다른 데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도대체 R&D를 많이 투자하길래 여기는 적자일 경우에도 2자릿수 이상의 R&D 투자를 계속 늘려왔다는 회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3분기 분기 보고서를 보게 되면 국내 5대 화학합성 제약사 가운데 한미약품, 유한양액, 녹십자, 대웅제약, 종근당 가운데 가장 많은 R&D 투자 비율을 하는 게 바로 한미약품이에요.
이 1,000억 원 이상을 꾸준히 하는 데가 이제 매출액 대비 네. 지금 3분기 기준 18.3%까지 하다 보니까 5대 제약사 가운데는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대용제약, 녹십자, 유한양행은 오히려 절반 이하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한미약품은 신약 개발하는 과정에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하나는 잘 되면 물론 좋은 거죠. 대박이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하나는 신약 개발 과정에서 성공에 대한 기준으로 통상 조건보다도 조금 까다롭게 기준을 정하자.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말자예요. 이게 자양분이 된 거고 이런 것들이 2015년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까 당시에 뭐 한미약품이 어지간한 대형 제약사들 임상실험 2, 3단계에 되면 대형 제약사들이 저 가능성을 보고서 미리 계약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계적인 업체들인 사노피, 얀센, 일라엘, 릴리아 같은 이런 국제적인 제약사들이 당시 우린 니네 기술 사갈게. 그 규모가 8조 원이라는 거예요. 물론 네. 일부가 취소가 되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과거에 사실 제약업체가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이상의 R&D를 하는 건 불문율이었어. 너네 망한다. 왜냐하면 이게 언제 상품화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돈 끌어들일 상황이 돈이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건 정말 자기가 자기 구덩이를 파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 징크스를 깬 게 바로 한미약품입니다. 임성규 회장님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보통 이제 제약회사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성공 확률이 너무 낮으니까 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네. 이런 표현을 많이 했는데 임성규 회장님은 이것은 독이 큰 것이다. 밑이 빠진 것이 아니다. 많이 부으면 결국엔 찰 것이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계속 투자를 하셨죠. 그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 문화도 작용을 했을 것 같고요. 두려워하지 않다 보니까 또 엄청난 R&D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지금의 한미약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계기로 꼽히는 순간이 2015년이라고 하는데 2015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2015년에 사실 우리나라 제약업계에 비기슈가 있었죠. 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기술을 사고 제네릭만 하는 줄 알았는데 2015년에 반대로 우리나라가 기술이 해외에 파는 기술이 있었는데 규모가 사실 또 엄청났습니다. 당시에 총 4군데 회사, 네. 일리알리라는 그 제약사와 사노피, 얀센, 그다음에 자이랩 네 곳에서 기술 수출을 하는데 약 규모가 7조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제일 컸던 건 뭐냐면 지금 문제가 됐던 거는 바로 네. 사노피에 수출했던 5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당시에 퀀텀 프로젝트라고 해서 네. 램스 인슐린 시리즈 2개와 에피노나타이스라는 이 세 개의 약품을 파는데 이게 바로 퀀텀 프로젝트로 가장 크게 팔립니다. 그러나 지난해 사노피가 이 제일 큰 프로젝트 중에서 사노피가 에피클레나타이드 마일스톤을 감액하는 일이 벌어지죠. 네. 그리고 인슐린 115 계약을 아예 해지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문제가 됐었고 이게 공시에 넉 장 대응을 했느냐 이런 문제가 돼서 지금까지 이게 문제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더라도 감액은 되긴 했지만 여전히 기술 수채 금액은 3조 7천억 규모로 조정은 됐습니다. 예,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규모로 지금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죠. 5조 원의 기술 수출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지만 3조 원대의 그렇죠. 기술 수출은 지금도 되고 있다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근데 이 사건 때문에 한미 사태가 불거진 거 아닙니까, 교수님? 예, 그렇죠. 한미 사태 이제 올무티닙이라고 하는 것을 베링거 인겔하임에게 네. 기술 수출을 하기로 했었는데 베링거 인겔하임이 그것을 계약 해지를 하면서 네. 그 내용을 공시를 해야 되는데 이 사건이 발생을 한 시간은 저녁 7시 정도였었고 네네. 이것을 공시를 한 것은 다음 날 9시 29분 정도로 되어 네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공시가 원래 언제 해야 됩니까? 자율 공시는 보통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다음 날까지 하면 됩니다. 정정 공시를 다음 날까지 하면 되는데 네. 날짜상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빨리 신속하게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9시부터 9시 29분까지의 문제가 생긴 거죠. 네. 그리고 이 정보가 저녁 때 미리 흘러나가서 공매도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보가 혹시 누출된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문제, 법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었지만 결국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자율 공시에 대한 정정 공시에 대한 규제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네. 1월 2일부터 정정 공시에 대한 것을 중요한 정정 공시에 대해서는 자율 공시를 하더라도 네. 당일 내에 그렇게 공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규제가 좀 바뀌었고요. 네. 또 이러한 것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은 워낙 이런 사건 이후에 손해를 본 경우가 좀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공매도 때문에 이제 손해를 본 소투자자들, 소액 네네. 투자자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또 이것에 관련돼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그 사건이 뭐가 있냐면 바로 전날에 좋은 공시가 또 하나 나왔다는 거죠. 맞아요. 바로 네. 전날에
젠넨텍이라고 하는 그 회사하고 8억 3천만 불 정도 되는 그 기술 수출 공시를 먼저 하고 네네. 바로 다음 날에 이 또 계약 해지 공시를 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문제들이 혹시나 뭐 어떤 다른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물론 공시가 늦게 발표가 됐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셨던 주주분들에게는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도 일단 법적으로는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던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공시가 늦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시가 되기 전에 누군가 미공개 정보를 흘렸다는 것이 훨씬 더 큰 문제니까요. 이것을 그냥 늑장 공시 문제로만 가져갈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손해를 보신 분들이 계셔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소송에서는 하지만 한미약품의 죄를 물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게 이제 2016년 이제 9월이었습니다. 네. 이제 계약 해지와 동시에 좋은 호재성 재료도 있는데 시차를 두고 하루 시차를 두고 이제 반영을 하다 보니까 과연 누가 이 정보를 누설해서 사전에 공매도로 이어졌느냐? 공매도 물량이 그때 역대 최대 규모였거든요. 네. 이 단일 사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스란히 정보가 빨랐던 기관들 그리고 외국인들은 공매도로 나왔지만 개인들이 다 그 덤터기를 쓴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6년 10월에 200여 명의 이 피해자들이 소송을 겁니다. 한미약품의 이제 늑장 공시 때문에 투자에 손실을 봤다라면서 총 24억 6천만 달러, 6천만 원을 배상해달라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를 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이 판결을 보니 1차적으로 한미약품 임직원 4명이 구속 기소됐고요. 관련자 2명이 불구속 기소, 11명은 약식 기소에 그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2차 수용자는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판단해서 통보를 한 상황인데 네. 근데 이들 역시 1심에 불복해서 이제 지난 6월에 이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인데요. 더 큰 문제는 이 내부에 과연 이 고급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사전에 누가 유출했느냐, 당사자들만의 책임으로 끝날 거냐, 네. 아니면 회사의 책임이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 네. 법적인 현행법성상 이제 과연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를 한미약품의 회사 측면에서 늑장 공시를 방조했느냐, 네. 이걸 입증해야 되는데 이게 입증이 어렵다는 겁니다. 때문에 당사자들한테는 죄를 물을 수 있겠지만 네. 한미약품 본사에 대해서는 좀 배상 책임을 좀 묻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소송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미약품의 현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켜봤고요. 그럼 한미약품은 어떻게 커온 회사일까요? 지금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인간 존중 가치 창조. 창조를 제가 좀 발음을 잘못했어요. 한미약품의 성장 과정을 보면 사실 기업이 성장할 때는 저희가 오너 일가가 성장시킨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봐서 비슷하긴 하지만 약국에서 출발했다는 또 특징도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미약품은 임성규 회장이 창업을 하셨죠. 네. 총 40년생이신데요. 원래 김포 분이세요. 이분이 중앙대 약대를 졸업하시고 66년도에 임성기 약국을 만드는 게 사실은 한미약품의 시초가 되죠. 네. 이 약국이 특이하게 당시에 종로에서 특정 약품만 팔았어요. 다양한 약품을 판 게 아니라 특정 어떤 약품이었죠? 당시에는 성병약을 팔아서 그게 특화를 시켜서 굉장히 자본을 모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본을 바탕으로 73년도에 한미약품 공업을 세워서 쭉 성장을 했는데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사실은 아까 화면에서 나왔지만 그 영업 방식을 네. 병원을 통해서 하는 방식. 그러니까 약국 일반 제약사는 약국을 영업을 하는데 네네. 이 한미약품은 특이하게 당시에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이었던 네. 병원을 직접 상대해서 영업하는 방식으로 급성장을 했습니다. 네.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현재 이 바이오 신약이라든지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는 네. 단초가 될 수 있죠. 네, 병원과 영업을 했기 때문에. 교수님, 그 얘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다른 제약회사들은 이제 약국을 막 공략을 했어요. 뭐 저희 약 좀 넣어주세요. 저희 약 좀 많이 팔아주세요 하는데 한미약품은 그 당시에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저희 약 처방 좀 해주세요라고 하다 보니까 의약 분업을 계기로 예. 의사의 처방 권한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됐고요. 결국 이게 한미약품을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만든 계기로 평가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에는 뭐 다 병원에 가시면 처방전을 받아서 네네. 약국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이제 조제를 하게 되면은 약사들의 그 권한들이 좀 있었고 네. 약국에서 그 약을 팔게 하기 위해서 약국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약사들이 전부 로비를 했었죠. 그래서 그 영업을 할 때는 약국을 위주로 되어 있었던 구조가 네네. 2000년대 이제 의약 분업 시대를 맞이하면서부터는
분리가 되었는데 네네.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약국을 대상으로 해서 제약사들이 지금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 상황을 딱 파악을 하고 보니까 이것은 약국으로 가는 것보다 병원 쪽으로 내가 뚫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네. 병원을 대상으로 이제 영업을 시작을 했고 그것이 이제 성공을 했고요. 또 그 복제약을 만드는 쪽에도 또 투자를 좀 많이 네네. 하셨어요. 그래서 복제약을 만들어서도 돈을 좀 많이 버셨습니다. 근데 이 사태는 이렇게 해서 성장을 하고 있었던 기업이 2009년을 들으면서는 조금 좀 변화를 이제 맞이를 합니다. 네. 계속해서 그 병원과 제네릭 약을 팔아서 그 영업을 하고 돈을 벌었던 회사가 2009년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정부의 어떤 정책들과 여러 가지를 맞물려서 약값이 좀 하락을 하게 되고 네. 또 그 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생겼죠. 네네. 그래서 병원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 좀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나도 이제 투자를 해서 네. 기술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007년부터 약간의 투자는 하고 있었지만 네네. 본격적으로 신약 개발에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게 2009년, 2010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실질적으로 신약 개발을 시작한 기간이 굉장히 짧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벌써 성과가 나와갖고 기술 수출을 했다라는 것은 정말 괄목할 만한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신약 개발은 뭐 2009년, 2010년이라고 하시겠지만, 근데 1997년에 모 신문사에 인터뷰한 걸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봤더니 그 당시에도 나는 신약 개발에 몸을 던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만큼 신약 개발에 대한 목마름이 굉장히 크셨던 인물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병원 중심의 영업을 하다 보니까 성장을 하긴 했지만 정부 정책 때문에 왜 이렇게 복제 약값이 비싸냐 그래서 약값 계속 내리게 되고 뭐 이런 정책들도 있었고요. 왜 의사들이 이렇게 리베이트를 받아서 강의하지도 않으면서 강사를 받냐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리베이트를 하기 어렵다 보니까 한미약품의 영업에도 좀 주춤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2009년에. 맞습니다. 사실 그 리베이트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쓰이는 대목이 바로 이 제약업체예요. 네. 병의원을 대상으로 약국을 대상으로 정말 철저하게 왜냐하면 감기약을 보게 되면 수십 종류 수백 가지가 있거든요. 특별한 차이가 없죠. 그렇습니다. 의사가 어떤 걸 처방해 주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완전히 의사나 병원은 갑이 없고 제약사들은 을이에요. 그러니까 네. 늘 접대 문화가 가장 팽배했던 데가 하나인데 2010년 들어서 분위기가 와전됩니다. 정부가 이제 리베이트 쌍벌제라는 것을 도입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의약품 처방 대가로 리베이트를 준 제약회사도 처벌하겠지만 네. 받은 의사도 모두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밀어붙였느냐? 알고 봤더니 다름 아닌 한미약품이 오히려 앞장서서 이걸 제도화한 게 아니냐라는 이 통과를 추진했다라는 소문이 나니까 그동안 이제 굉장히 특화돼서 약국이 아니라 병원을 상대로 굉장히 손쉽게 네, 땅짓고 네, 헤엄치던 한미약품이 이걸 통과시키는데 일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일감이 딱 끊긴 겁니다. 아예 처분 안 하겠다. 얘한테는 병원들이 집단으로 처방 거부를 내린 겁니다. 한미약품에 대해서. 네네. 그러니까 그때 임성규 회장이 고민합니다. 우리나라의 내수 여건상 이런 관행으로 계속해서 이 갑을 관계가 분명한 데는 안 되겠다. 그러면 신약 개발을 통해서 내 약품을 만들어야겠다. 획기적으로. 어떤 위기가 이제 어떤 국면 전환의 발상에 어떤 계기가 돼서 그때부터 글로벌 어떤 신약 개발의 사활을 걸기로 됐고 네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 4, 5년 만에 이렇게 성과를 낸 것이 이런 어쩌면 정부가 내걸었던 이런 쌍벌, 네네.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된 것이 오히려 위기이면서 도약의 기회가 된 겁니다. 문화를 좀 깨끗하게 정화시켜보자는 취지가 오히려 그 기업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과거에는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완전 달라졌겠죠. 신약 개발에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미약품이 과연 어떤 식으로 또 다음 세대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성기 회장이 40년대 출신이기 때문에 연세가 꽤 많으세요. 네, 자제분들은 지금 한미 내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습니까? 네. 임성규 회장은 이남 1리를 두고 있습니다. 네. 한미약품의 지배구조는 한미약품 위에 한미사이언스라는 홀딩스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네. 오늘 일가들은 이 한미사이언스의 주식을 한 66% 정도 우리가 늘 나오는 뭐 10대 자녀들까지 포함 66% 네네. 들고 있고 이 한미사이언스가 한미약품을 들고 있는데 역시 한미사이언스의 대주주는 아직까지 임성기 회장입니다. 33% 네. 들고 있는데 이 자녀분들은 큰아들인 임종윤 현재 한미사이언스 대표를 맡고 있고요. 한미약품에도 등기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드님이 장남이 그렇죠. 그 지주회사 지분을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둘째가 사실은 임주연 딸인데요. 임주연 그 전무는 한미약품의 경영
한미약품의 글로벌 담당을 현재 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막내가 임종훈 한미 IT 대표인데 실제 대부분의 일은 한미약품의 경영 기획 이사를 맡고 있어요. 등기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저 이남 일녀 중에서 임종윤 대표와 마지막 차남인 임종훈 대표가 네. 그 한미약품의 등기사와 한미사이언스를 갖고 있고 네. 따님은 한미약품의 글로벌 담당을 하고 있는 이런 형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많은 그 재벌 일가들이나 오너 그룹을 보면은 어떤 가풍이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그 가풍에서 뭐 우리는 이렇게 승계한다는 문화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그런데 과연 한미는 어떻게 할까요? 교수님? 뭐 정확하게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이 지금 관측되고 네네. 있는 내용은 없는데요. 지금 그 세 자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보게 되면 상당히 다 비슷합니다. 네. 그 임성규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34%가 넘는 데에 반해서 네네. 임종윤 대표나 임주연 전무나 임종훈 상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3%대거든요. 네네. 그 차이는 뭐 0.1%, 0.2% 요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지분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먼저 임종윤 대표가 한미사이언스에 지금 이제 단독 대표로 바뀌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임성규 회장의 그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공동 대표로 있다가 회장직은 물러났다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단독 대표 체제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는 네네. 어느 정도 그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또 일각에서는 지금 임종훈 그 상무가 등기이사로 네네. 올해 초에 아마 등기이사로 주총해서 이제 송가가 됐는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임종훈 그 막내 아들도 이제는 경영에 더 본격적으로 참여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들이 장남이 먼저 이것을 지금 대표를 맡고 있으니까 그 구도에서 좀 더 공고하게 가는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들은 좀 있습니다. 네. 그 박주근 대표님, 지금까지 오너 일가들 보면 어떻던가요? 이렇게 자녀들에게 좀 비슷비슷한 지분을 물려줬을 때는 약간의 분쟁이 좀 덜한 경우들이 많이 봤었던 것 같았어요. 실제로 그랬었나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실제 효성의 예를 보면 네네. 효성 삼형제가 사실 비슷한 지분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그렇죠. 분쟁이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사실은 분쟁이 발생하는 거는 뭐 지분의 문제도 아닌 것 같고 네네. 그 집안의 어떤 문화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알겠습니다. 한미약품에서 또 한 가지 유명한 게 바로 이겁니다. 부자 아이들. 굉장한 부자 아이들이 있어요. 자, 한미약품의 손주들, 주식 부자로 지금 유명해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아이들이? 사실 이 주식 부자 1위가 네. 친손자예요. 친손자 임무군인데요. 15살이거든요. 네. 중학교 2, 3학년? 네네. 2학년인데 보유액이 600억 원이 넘습니다. 600억 원이요? 예. 네. 1위이고요. 그 다음에 2위부터 7위까지 모두 이제 손자예요. 손주 6명도. 네. 손주가 7명이 있는데 네. 1위부터 7위까지가 모두 이제 한미 사이언스의 지분을 보유한 손주들이에요. 네. 손주들 뭐 3명의 자녀를 뒀으니까 이남 이녀를 뒀으니까 그 손주들 다 이제 지분을 미리 나눠줬는데 그 타이밍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실적이 가장 안 좋았던 적자가 났던 2011년 이후에 2012년에 이게 한미사이언스가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2012년에 주식을 증여받거나 아니면 사이언스의 지분 신주를 무상취득하면서 굉장히 갑자기 주식 부자 손주들이 생긴 겁니다. 네네. 1위부터 7위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미성년 시절에 주식 증여를 시도했다는 거, 이게 오히려 증여세 부진이나 누진과세피의 가장 큰 수단으로 이제 사용된 게 아니냐라는 네네. 의혹을 알 수가 없고, 이렇게 재산을 한꺼번에 물려줄 때보다 어려서 이렇게 조금씩 나눠주게 되면 네네.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그렇죠. 이건 네. 뭐 홍종학 의원의 이제 그 사례와도 비슷한데, 어쨌든 이 세법을 악용하고 있다라는 이제 지적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물론 그 이후에 이제 굉장히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6배 가량 이제 불려진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분명히 뭐 임회장들의 이제 자녀의 경우에는 뭐 다른 대기업, 사실 네네. 뭐 이 한미약품은 매출 뭐 1조 원일 때가 2015년을 제외하면 매출 1조 원이 잘 안 됩니다. 네네. 삼성이나 다른 대기업에 비해서 월등하게 자녀들에 대해서 손자들에 대해서 증여를 많이 했다라는 대목은 뭐 눈여겨볼 대목이에요. 근데 주식을 손자들에게만 주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직원들에게도 주식을 꽤 많이 줬죠. 네, 그러니까 그게 좀 재밌는 내용 네네.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주식을 주는 걸 좋아하시는 분인지 저희들한테도 좀 주시면 좋을 텐데. 네. 직원들이 워낙 열심히 일을 했고 네. 또 아시는 것 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도 겪어왔고 이런 것들을 겪다 보니까 직원들의 너무 고생한 거에 대해서 좀 보답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한 2,800여 명 되는 전 임직원들에게 네네. 주식을 약 90만 주 정도를 나눠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것이 1년 8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는 가격이 좀 비쌀 때 받은 사람도 있고 가격이 좀 떨어졌을 때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는 그게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될지는 좀 예상이 어렵지만 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봤을 때는 한 1,100억 정도 네. 된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임직원들이 받은 그 금액으로 따지게 되면 본인들의 월급의 한 1000% 정도를 네네. 보상으로 받았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미약품에 대해서 이렇게 꼼꼼히 뜯어줬으니까 또 주식을 주시려나. 자, 마지막으로 박주근 대표님, 그 한미약품이 지금까지 성장 잘 해왔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계획도 잘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이프라인도 많이 준비해놓고요. 하지만 남은 숙제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 것 같고 또 미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의학시장, 특히 제약사업은 일본을 좀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바이오주가 급등을 하고 지속시장에서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실제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사업을 보면 글로벌하게 보면 30위권 내에 한 기업도 없습니다. 일본은 1970년대에 의약 분업을 기점으로 급속하게 의약 사업이 커져서 90년대 들어서 글로벌 바이오 제약사가 몇 개가 생겼어요. 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주시할 것은 일본처럼 그러한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급등하는 주식이나 급등하는 바이오 제품에 주시할 게 아니라 이 국가의 먼 미래를 보고 이 바이오 회사에 대해서는 일본과 같은 차근차근한 준비로 우리가 IT에서 글로벌 기업이 됐듯이 이제 제약 바이오에서도 최소한 탑 10 안에 들어가는 글로벌 바이오 기업이 나와야 될 시금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아직 제대로 된 명함을 내밀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더 큰 성장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CEO 스코어 박주근 대표, 중앙대 경영학부 이관영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이슈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파노라마 지금부터 함께하시죠.